제가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10년 전 가족을 버리고 떠난 며느리를 마주쳤습니다. 10년 전 며느리가 남긴 편지에는 반신불수된 남편과는 못 살겠다고 적혀 있었죠. 하지만 며느리의 일기장을 읽고 나서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10년 전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그곳에서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김순덕입니다. 저는 오늘도 평소처럼 아침 7시에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1층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각 병실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복도 끝까지 걸어가는데 수간호사 박미라 씨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제게 새로운 환자가 입소했다고 보고했어요. 무연고 치매 환자로 2층 다인실에 배정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미라 씨가 건넨 환자 명단을 받아들었습니다. 종이를 펼쳐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이지영. 10년 전 제 곁을 떠났던 며느리의 이름이었습니다. 보따리에서 낡은 주민등록증이 발견되어 신원이 확인되었다고 적혀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일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생년월일을 보니 정확히 일치했어요. 저는 명단을 든 채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동안 숨이 가빠졌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2층 복도에 도착해서 다인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가 침대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지저분한 보따리를 두 팔로 꼭 껴안고 있더군요. 허리를 구부정하게 굽힌 채 보따리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 여자에게 다가갔어요. 가까이 가서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분명 제 며느리 지영이었어요. 하지만 10년 전 제 기억 속에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55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늙어 있었어요. 머리카락은 허옇게 새어 있었고 얼굴은 깊은 주름으로 가득했습니다. 볼은 푹 꺼져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지영아. 저는 조심스럽게 이름을 불러봤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고개조차 들지 않았어요. 마치 제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따리만 더 세게 껴안았습니다. 저는 한 걸음 더 다가가 지영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그제야 지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지만 지영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어요. 전혀 저를 알아보지 못하더군요. 오히려 낯선 사람을 경계하듯 몸을 뒤로 빼며 보따리를 더 꼭 안았습니다. 같은 방을 쓰는 다른 환자 2명이 구석에서 수군거렸어요. 새로운 사람 성질이 사나워요. 아침부터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환자들의 말이 귀에 들어왔지만 저는 지영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10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기에 이렇게 변했을까요?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차트를 집어들었어요. 환자 정보란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병명란에는 초록이 치매라고 적혀 있었어요. 보호자란은 비어 있었고 주소란에는 불명, 주민등록 말소자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10년간 거주지가 없어 등록이 직권 말소되었다고 적혀 있더군요. 특이사항란을 보니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의뢰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길거리에서 배회하던 것을 발견해서 보호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 줄에는 공격성 있음, 주의 요망이라고 빨간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차트를 다시 제자리에 놓고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지영은 여전히 보따리를 안은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답답했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천천히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나와 벽에 등을 기댔어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간호사들과 환자들이 복도를 오가고 있었거든요. 저는 계단을 천천히 내려가 1층 원장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눈을 감았어요. 10년 만에 다시 만난 며느리의 모습이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영이가 요양원에 온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지영이의 병실에 가지 못했어요. 원장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핑계 삼아 피했던 것 같습니다. 오후 2시쯤 요양사 김혜진 씨가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라고 하자 혜진 씨가 난처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혜진 씨는 2층 이지영 환자를 담당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했어요. 씻기려고만 하면 소리를 지르고 핥히려 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보따리를 놓지 않아서 밥을 먹이기가 어렵다고 했어요. 말을 듣고 있는데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다른 요양사 2명이 들어왔어요. 3명의 요양사가 모두 같은 호소를 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제가 직접 담당하겠다고 말했어요. 요양사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안도의 한숨을 쉬며 나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2층으로 올라갔어요. 지영이의 병실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었어요. 지영이는 구석 침대에 웅크리고 앉아 보따리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제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더니 경계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보따리를 가슴에 더 꼭 껴안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지영이는 몸을 뒤로 빼며 보따리를 감쌌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2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 섰어요. 무릎을 굽혀 지영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2 손을 펼쳐 보이며 아무것도 안 할 거라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영이는 여전히 경계하고 있었지만 조금씩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어요. 지영이가 움찔했지만 도망가지는 않았습니다. 제 손이 지영이의 어깨에 닿았어요. 지영이는 몸을 떨었지만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영이의 손을 잡고 천천히 일으켰어요. 지영이는 한 손으로 보따리를 안고 다른 손은 제 손을 잡은 채 따라왔습니다. 식당에서 저는 지영이 옆에 앉아 직접 밥을 떠먹였어요. 지영이는 처음에는 고개를 돌렸지만 제가 계속 권하자 입을 벌렸습니다. 1 숟가락, 2 숟가락 천천히 먹였어요. 밥 한 공기를 다 먹이는데 30분이 걸렸습니다. 지영이를 병실로 데려다 주고 나서야 저는 요양원을 나섰어요. 집에 돌아오니 밤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거실 불을 켰어요. 텅 빈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어요. 옷장 맨 위 서랍을 열고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10년 전 며느리가 남긴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편지를 꺼내 천천히 펼쳤습니다. 첫 줄부터 차가운 말들이 적혀 있었어요. 더 이상 이 집에서 살 수 없다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사업 실패한 남편, 반신불수까지 된 남편과는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적혀 있었어요. 자기도 자기 인생을 살고 싶다는 문장이 이어졌습니다. 감당이 안 된다고 찾지 말라고 적혀 있었어요. 편지는 단 6줄로 끝나 있었습니다. 정성스럽지도 않고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어요. 저는 편지를 든 채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겁고 답답한 것이 올라왔어요. 지영이는 어릴 때 부모를 잃고 혼자 자랐습니다. 23살에 우리 집에 며느리로 왔을 때 얼마나 외로워 보이던지. 저는 지영이를 친딸처럼 아꼈어요. 밤늦게 일하고 들어오면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아플 때는 밤새 간호했습니다.
명절 때면 새 옷을 사주고 생일마다 미역국을 끓여줬어요. 지영이도 저를 친어머니처럼 따랐습니다. 그런 지영이가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이렇게 차갑게 떠났어요. 아들이 쓰러져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였습니다. 손자는 겨우 10살이었고 저는 65세의 나이에 아들 간병을 해야 했어요. 간호사로 40년을 일했지만 이미 퇴직한 뒤였습니다. 수입은 끊겼고 병원비는 계속 나갔어요. 앞이 캄캄했습니다. 손자는 밥을 먹여야 했고 아들은 간호를 해야 했어요. 그때 지영이가 있었다면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요? 하지만 지영이는 편지 한 장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살아야 했어요. 간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요양원을 설립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정부에서 실버 산업 지원 사업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했고 대출을 받아 작은 요양원을 시작했습니다. 아들을 돌보면서 일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그 배신감이 미움으로 변했습니다. 미움은 10년 동안 제 가슴에 남아 있었어요. 저는 편지를 다시 접어 상자에 넣었습니다. 상자를 옷장 서랍 깊숙이 넣고 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본 지영이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텅 빈 눈빛, 보따리를 꼭 아는 모습, 떨리던 손. 저는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2층 복도에서 지영이를 부축하고 있었어요. 지영이의 병실에서 화장실까지 함께 걸어가는 중이었습니다. 지영이는 보따리를 한 손에 들고 제 팔을 붙잡고 있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걸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사람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어요. 제 아들 민수였습니다. 민수는 평소처럼 토요일 오후에 저를 보러 온 것이었어요. 민수가 복도를 걸어오다가 멈춰 섰습니다. 저와 지영이를 본 순간이었어요.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입이 벌어지고 눈이 커졌어요. 지팡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지영이를 화장실 앞까지 데려다주고 문을 열어줬어요. 지영이가 안으로 들어가자 문을 닫아줬습니다. 돌아서니 민수가 바로 앞에 서 있었어요. 민수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사람이 누구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숨길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지영이다. 짧게 대답했습니다. 민수의 손에서 지팡이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쾅 하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민수는 지팡이도 줍지 않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이더니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왜요? 민수가 주먹을 쥐고 떨었습니다. 왜 저 사람을 받아들이셨어요? 우리를 버린 사람을. 왜 여기 있게 하세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복도에 민수의 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병실 문들이 하나둘 열리기 시작했어요. 요양사들이 복도로 나왔고 환자들도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민수의 팔을 잡았어요. 원장실로 가자.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수는 팔을 뿌리치려 했지만 저는 놓지 않았어요. 지팡이를 주어 민수에게 쥐어주고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민수는 절뚝거리며 제 뒤를 따라왔어요. 1층 원장실에 도착해서 문을 닫았습니다. 민수는 의자에 주저앉으며 책상을 주먹으로 쳤어요. 책상 위의 서류들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민수 맞은편에 앉아 손을 모았어요. 당장 다른 요양원으로 옮기세요. 민수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무연고 치매 환자는 거부할 수 없어.
이미 여러 요양원에서 거부당한 사람이야. 성격이 사나워서 아무도 안 받아줘.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그럼 제가 알아볼게요. 다른 곳 찾아볼게요. 민수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구청에서 의뢰한 환자를 함부로 옮길 수 없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민수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더니 손을 내리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붉었어요. 어머니, 저는 더 이상 여기 안 올 거예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당분간 어머니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아요. 저 사람만 보면 10년 전 그날이 떠올라서 미칠 것 같아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지팡이를 짚고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제가 불렀지만 민수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은 채 움직이지 못했어요. 잠시 후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민수가 요양원 정문을 나서고 있었어요. 절뚝거리며 걷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미안하다, 민수야. 혼잣말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듣지 못했어요. 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정리하려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힘이 빠져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창밖에서 민수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았어요. 2층에서 지영이를 돌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날 이후 2주일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정말로 요양원에 오지 않았어요. 저는 매일 지영이를 돌봤습니다. 아침에 얼굴을 닦아주고 식사를 먹이고 산책을 시켰어요. 지영이는 조금씩 저에게 익숙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지영이의 병실에서 침대 시트를 갈고 있었습니다. 지영이는 창가 의자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늘 그렇듯 보따리를 무릎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시트를 다 갈고 베개를 정리하는데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바스락거리는 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지영이가 보따리를 풀고 있었어요. 2주일 동안 한 번도 풀지 않던 보따리였습니다. 저는 움직임을 멈췄어요. 지영이를 놀라게 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지영이는 천천히 보따리 끈을 풀었어요. 낡은 옷가지들이 하나씩 나왔습니다. 그리고 노란색 표지에 작은 책이 보였어요. 지영이가 그 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표지를 쓰다듬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2주일 동안 본 적 없는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지영이에게 다가갔어요. 지영이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지영이는 저를 보고도 책을 감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책을 펼쳐 보이며 좋아했습니다. 첫 페이지에 사진이 끼워져 있었어요.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10년 전 우리 네 식구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명절날 한복을 입고 찍었던 사진이 기억났습니다. 젊은 시절의 제 모습이 보였어요. 민수는 건강한 얼굴로 웃고 있었고 지훈이는 앳된 10살 아이였습니다. 지영이는 환하게 웃으며 제 옆에 서 있었어요. 지영이가 사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사진 속 제 얼굴을 천천히 쓰다듬었어요. 우리 엄니. 지영이가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민수의 얼굴로 손가락을 옮겼습니다. 민수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우리 오빠, 우리 오빠. 지영이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턱으로 떨어졌어요. 지영이는 지훈이의 얼굴을 쓰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애기, 사랑하는 우리 애기.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지영이의 눈물이 사진 위로 떨어졌어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지영이의 떨리는 손을 바라봤어요. 지영이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켰습니다. 잠시 멈칫하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네 사람이 함께 있는 사진 전체를 두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가족. 지영이가 속삭였어요. 우리 가족. 눈물을 흘리면서도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영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지영이는 제 품에 기대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지영이의 등을 토닥이며 같이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한참 후 지영이가 진정됐어요. 저는 노란 책을 가리켰습니다. 이게 뭐예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영이는 책을 꼭 안았습니다. 내 거. 짧게 대답했어요. 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좀 봐도 될까요? 물었어요. 지영이는 황급히 책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안 돼.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지영이는 책을 다시 보따리에 넣기 시작했어요. 낡은 옷가지들로 책을 감쌌습니다. 보따리 끈을 다시 묶었어요. 보따리를 무릎에 올려놓고 꼭 껴안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소중한 물건이니까 잘 간직하세요. 지영이에게 말했습니다. 지영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저 책은 무엇일까요? 왜 저렇게 소중히 간직하는 걸까요? 사진을 보며 우는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기억은 못해도 뭔가 남아있는 걸까요? 가슴 깊은 곳에 사랑이 남아있는 걸까요? 하지만 편지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차갑고 매몰차게 떠난 사람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지영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환자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저녁 먹으러 갈까요? 지영이에게 물었습니다. 지영이는 보따리를 안고 일어났어요. 식당으로 가는 복도에서 지영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저는 지영이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어요. 저 책 속에는 무엇이 적혀 있을까요? 알고 싶었지만 함부로 볼 수는 없었습니다. 환자의 물건을 마음대로 보는 건 옳지 않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지영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사진을 쓰다듬으며 우는 모습이 눈에 선했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지영이의 노란 책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집에 있을 때도 그 책이 떠올라요. 지영이가 사진을 보며 울던 모습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사흘이 지났지만 궁금증은 더 커져만 갔어요.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저는 요양원 당직실에서 밤을 보내기로 했어요. 주말마다 돌아가며 당직을 서는데 이번 주는 제 차례였습니다. 밤 10시가 넘자 요양원은 조용해졌어요. 환자들은 모두 잠들었고 야간 근무 간호사만 1층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2층으로 올라갔어요. 지영이의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지만 바로 열지 못했어요. 환자의 물건을 몰래 보는 건 옳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을 떼지 못했어요. 문을 천천히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 불빛이 희미하게 병실을 비추고 있었어요. 지영이는 침대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잠을 잘 자지 못하는 지영이에게는 밤마다 수면제가 처방되었어요.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 보따리가 놓여 있었어요. 저는 보따리를 집어들었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복도로 나와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1층 원장실로 내려갔어요. 책상 위에 보따리를 올려놓고
끈을 풀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낡은 옷가지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그 안에서 노란색 표지의 책이 나왔어요. 책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가족 사진이 끼워져 있었어요. 사진을 조심스럽게 빼내어 옆에 놓았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일기장이었습니다. 첫 장 위쪽에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10년 전 3월 15일이었습니다. 민수가 사업에 실패하고 병원에 입원했던 때였어요. 오늘 민수 오빠가 쓰러졌다. 첫 줄을 읽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사업이 완전히 망했다고 한다. 빚만 3억 원이 남았다. 떨리는 글씨체로 적혀 있었어요. 병원에서 뇌출혈이라고 했다. 반신불수가 될 수도 있다고 한다. 너무 무섭고 슬프다. 어떡하지? 우리 오빠. 마지막 문장 옆에는 둥근 얼룩이 있었습니다. 눈물 자국 같았어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사흘 후 날짜였어요. 오빠가 깨어났다. 하지만 오른쪽 팔다리를 못 움직인다. 의사 선생님이 재활 치료를 열심히 하면 좋아질 수 있다고 했다. 어머니는 밤낮으로 병원에 계신다. 내가 더 도와드려야 하는데. 지훈이가 엄마 어디 갔냐고 물어본다. 뭐라고 말해줘야 할지 모르겠다. 몇 장을 더 넘겼습니다. 일주일 후 날짜였어요.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다. 아침에 칫솔을 들고 한참을 쳐다봤다. 이게 뭐였지? 어디에 쓰는 거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났다. 한 5분쯤 지나서 생각났다. 양치질하는 거라고. 왜 그랬을까? 너무 피곤해서 그런 걸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어요. 또 이상한 일이 생겼다. 지훈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났다. 아침에 학교 보내려고 불렀는데 이름이 입에서 안 나왔다. 한참 후에야 생각났다. 너무 무서웠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이에 종이 한 장이 끼워져 있었어요. 꺼내서 펼쳤습니다. 병원 진단서였어요. 환자명 이지영, 진단명 초록이 치매, 의사 소견, 50대 이하에서 발생하는 치매로 진행 속도가 빠름, 약물 치료 권장. 진단서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일기장으로 다시 눈을 돌렸어요. 진단서를 받은 날 일기였습니다. 병원에 다녀왔다. 초록이 치매라고 한다. 젊은 사람한테 생기는 치매라고 한다. 의사 선생님이 약을 먹으면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완치는 안 된다고 한다. 점점 기억을 잃게 될 거라고 한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어요. 어떡하지? 오빠는 반신불수가 됐다. 나는 치매에 걸렸다. 어머니 혼자 우리 둘을 다 어떻게 돌보시겠나? 지훈이는 아직 10살밖에 안 됐는데.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떠나기 전날 일기였어요. 결심했다. 나는 이 집을 떠나기로 했다. 어머니는 어릴 때 부모님 돌아가시고 혼자 자란 나를 그렇게 아껴주셨다. 친딸처럼 사랑해주셨다. 그런 어머니께 나까지 짐이 될 순 없다. 오빠 간병하시는 것만으로도 힘드실 텐데. 내가 치매에 걸렸다는 걸 아시면 얼마나 힘드시겠나. 차라리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게 낫다. 그래야 어머니와 오빠가 나를 찾지 않으실 거다. 미안해요, 어머니. 사랑해요, 우리 오빠. 지훈아, 엄마가 많이 사랑해. 부디 건강하게 사세요. 일기장이 눈물에 젖었습니다. 저는 책상에 엎드려 소리내어 울었어요. 10년 동안 쌓였던 오해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지영이는 우리를 버린 게 아니었어요. 우리를 사랑했기에 떠난 거였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고개를 들었을 때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어요. 저는 일기장을 닫고 사진을 다시 첫 페이지에 끼워 넣었습니다. 옷가지들로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감쌌어요.
보따리 끈을 다시 묶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지영이의 병실로 들어갔어요. 지영이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보따리를 의자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어요. 침대 옆에 서서 지영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허연 머리카락, 마른 손. 10년 동안 혼자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요?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지영이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미안해, 지영아. 속삭였어요. 몰라서 미안해. 오해해서 미안해.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지영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내가 돌봐줄게. 평생 돌봐줄게. 작은 목소리로 약속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저는 원장실로 돌아와 핸드폰을 꺼냈어요. 민수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다시 걸었습니다. 세 번째 전화에서 민수가 받았어요. 왜 전화하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민수야, 어머니야. 요양원으로 와.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안 간다고 했잖아요. 꼭 와야 해. 내가 봐야 할 게 있어. 제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민수가 잠시 침묵했어요. 뭔데요? 전화로는 말 못해. 직접 와서 봐. 어머니, 저는 정말 부탁이야, 민수야. 제발 와줘. 저는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민수가 긴 한숨을 쉬었어요. 오후에 갈게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의자에 앉았어요. 새벽에 일기장을 읽으면서 중요한 페이지들을 사진으로 찍어뒀었습니다. 핸드폰 갤러리를 열어 사진들을 다시 확인했어요. 첫 일기, 칫솔 기억 못한 일기, 진단서, 마지막 일기. 모두 찍혀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 민수가 도착했어요. 원장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말했어요. 문이 열리고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왔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제 맞은편 의자에 앉았어요. 뭘 보여주시려고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지영이 일기야. 네가 꼭 읽어봐야 할 페이지만 찍어놨다. 민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첫 번째 사진을 보여줬어요. 민수가 핸드폰을 받아들었습니다. 화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오늘 민수 오빠가 쓰러졌다. 민수가 천천히 읽어 내려갔어요. 사업이 완전히 망했다고 한다. 빚만 3억 원이 남았다. 민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음 사진을 보여줬어요. 칫솔을 기억 못한 일기였습니다. 민수가 읽었어요. 이게 뭐였지? 어디에 쓰는 거지?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세 번째 사진을 넘겼어요. 진단서 사진이었습니다. 민수가 화면을 확대해서 천천히 읽었어요. 환자명 이지영. 진단명 초록이 치매. 민수가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계속 봐.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지막 사진을 보여줬어요. 떠나기 전날 일기였습니다. 민수가 읽기 시작했어요. 결심했다. 나는 이 집을 떠나기로 했다.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는 어릴 때 부모님 돌아가시고 혼자 자란 나를 그렇게 아껴주셨다. 민수의 어깨가 떨렸어요. 그런 어머니께 나까지 짐이 될 순 없다. 민수가 핸드폰을 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차라리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게 낫다. 그래야 어머니와 오빠가 나를 찾지 않으실 거다. 민수가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요, 어머니.
사랑해요, 민수 오빠. 민수의 온몸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수에게 다가갔어요. 민수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몰랐어, 어머니. 우리가 몰랐어요. 민수가 제 품에 안겨 울었어요. 지영이가 우리를 사랑해서 떠난 거였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민수의 등을 토닥이며 함께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한참 후에야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지금 당장 지영이를 보러 갈래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조금만 기다려.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어요. 군부대 번호였습니다. 열어보니 지훈이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할머니, 저 이번 주말에 휴가 나가요. 토요일 오후에 갈게요. 저는 민수에게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지훈이가 이번 주말에 온대. 민수가 문자를 읽었어요. 지훈이까지 함께 있을 때 지영이를 만나자. 저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셋이 함께.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어머니. 민수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토요일까지 기다릴게요. 민수는 의자에서 일어나지 않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1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민수가 중얼거렸습니다. 혼자서 아무도 없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민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야. 너무 늦은 거 아닐까요? 민수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늦지 않았어. 지영이는 여기 있잖아.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잘해주면 돼. 민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수는 한참 후에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토요일에 다시 올게요, 어머니. 지팡이를 짚고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문 앞에서 멈춰서더니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진실을 알려주셔서.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수가 나간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토요일까지 이틀이 남았어요. 지훈이가 오면 우리 셋이 함께 지영이를 만날 겁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였습니다. 요양원 현관문이 열리고 군복을 입은 청년이 들어왔어요. 제 손자 지훈이었습니다. 저는 1층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지훈이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저를 꼭 껴안았어요. 많이 보고 싶었어요. 지훈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도 많이 보고 싶었어. 저는 지훈이의 등을 토닥였어요. 지훈이가 저를 놓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민수가 로비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아빠. 지훈이가 달려가 민수를 안았습니다. 민수는 아들을 꼭 끌어안았어요. 두 사람이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원장실로 가자. 저는 두 사람에게 말했어요. 원장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지훈이는 의자에 앉았고 민수와 저도 자리에 앉았어요.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지훈아, 놀라지 말고 들어. 너희 엄마가 우리 요양원에 환자로 들어왔다. 그러자 지훈이의 얼굴이 차갑게 변했어요. 힘들 때 우리 버리고 도망간 사람을 왜 받아주셨어요? 너무나도 차가운 말투였죠. 저는 핸드폰을 꺼내 지훈이에게 건넸어요. 이것 좀 봐. 지훈이가 핸드폰을 받아들었습니다. 일기장 사진들을 하나씩 넘겨봤어요. 처음엔 무슨 내용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진단서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마지막 일기를 읽을 때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엄마 일기예요? 지훈이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우릴 버린 게 아니었어요? 지훈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너희를 사랑했어. 너무 사랑해서 떠난 거야.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지훈이가 핸드폰을 쥔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어요. 20살 청년이 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한참 후 지훈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당장 만나고 싶어요. 지훈이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자. 우리 셋이 함께. 저도 일어났어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저는 두 사람을 돌아봤습니다. 엄마 치매라 우리 기억이 전혀 없어. 기억 못해도 너무 슬퍼하지 말자. 민수와 지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불안했어요. 지영이의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저는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었어요. 지영이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보따리를 무릎에 올려놓고 있었어요. 지영아. 민수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지영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우리 셋을 차례로 쳐다봤습니다. 눈빛은 텅 비어 있었어요. 지영아, 나야. 민수. 민수가 한 걸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지영이는 민수를 빤히 쳐다봤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지훈이가 무릎을 꿇고 지영이 앞에 앉았어요. 엄마, 저예요.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영이가 지훈이를 내려다봤어요. 잠시 쳐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가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10분이 넘도록 지켜봤지만 지영이는 창밖을 쳐다볼 뿐이었어요. 저는 민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나가자. 조용히 말했어요. 민수와 지훈이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우리는 병실 문 쪽으로 돌아섰어요. 지훈이가 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때였어요. 뒤에서 의자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지영이가 일어나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흐릿하던 눈동자에 조금씩 초점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이가 눈을 깜빡였어요. 저를 계속 쳐다보더니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왜 이렇게 늙으셨어요? 나지막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병실에 있던 우리 모두에게 똑똑히 들렸어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영아?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지영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지영이가 저를 보며 울기 시작했어요. 민수와 지훈이가 급히 지영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도 지영이 앞으로 갔어요. 지영이는 우리를 번갈아 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왜 다들 이렇게... 말을 잇지 못하고 주위를 둘러봤어요. 왜 내가 여기 있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영이가 민수를 봤어요. 민수의 지팡이를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오빠, 오빠 이제 걸을 수 있어? 손을 뻗어 민수의 팔을 만졌어요. 그래, 지영아. 재활 열심히 해서 걸을 수 있어.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영이가 민수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오빠도 흰머리가 많아졌네. 민수의 머리카락을 만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지훈이를 봤어요. 군복을 입은 지훈이를 위아래로 쳐다봤습니다. 우리 꼬마 지훈이가 이렇게 멋있는 군인이 됐어?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이렇게 컸어? 우리 아들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지훈이가 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엄마. 지훈이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우리 애기. 엄마 기특해. 이렇게 씩씩하게 자라줘서
지영이가 지훈이의 등을 토닥였어요. 지영이가 지훈이를 놓고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무릎을 꿇으려고 했어요. 저는 황급히 지영이를 붙잡았습니다. 내가 떠났잖아요. 오빠 아프고 어머니 힘드신데 나만 도망갔잖아요. 지영이가 울먹였어요. 미안해요,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아니야, 지영아. 내 잘못이 아니야. 저는 지영이를 꼭 안았습니다. 오빠도 미안해요. 지영이가 민수를 봤어요. 오빠 아픈데 두고 가서 미안해요. 민수가 지영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 민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지훈아,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어. 지영이가 아들을 다시 안았습니다. 저도요, 엄마. 저도 보고 싶었어요. 지훈이가 어머니 품에 얼굴을 묻었어요. 우리 넷은 한데 모여 앉고 울었습니다. 10년 만에 재회였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지영이의 몸이 갑자기 굳어졌어요. 우리를 안던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지영이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지영아? 제가 불렀습니다. 지영이가 우리를 번갈아 쳐다봤어요. 눈빛이 또 달라졌습니다. 텅 비어버렸어요. 초점 없는 눈으로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낯선 사람들을 보는 눈빛이었어요. 지영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누구세요? 지영이가 물었어요. 저리 가세요. 뒤로 물러서며 보따리를 꼭 안았습니다. 민수가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대고 고개를 떨구었어요. 어깨가 들썩이며 울음소리가 났습니다. 지훈이는 벽에 등을 기대고 미끄러지듯 앉았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저는 지영이에게 천천히 다가갔어요. 괜찮아요. 우리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지영이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보따리를 무릎에 올려주었어요. 지영이는 보따리를 꼭 안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방금 전 일은 모두 잊은 것 같았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민수와 지훈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일어나자. 두 사람의 손을 잡았어요. 민수와 지훈이가 떨리는 손으로 일어섰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병실을 나올 때 뒤를 돌아봤어요. 지영이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나가는 것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복도에 나와 문을 닫았습니다. 민수와 지훈이는 벽에 기대어 서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야. 제가 말했습니다. 잠깐이라도 우릴 알아봐 줬잖아. 민수와 지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이후 6개월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왔다가 다시 봄이 찾아왔어요. 지훈이는 군대를 제대했습니다. 제대하자마자 요양원에 찾아와 저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저 여기서 일하고 싶어요. 요양보조사로? 네. 엄마 곁에 있고 싶어요. 지훈이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저는 지훈이를 요양보조사로 채용했어요. 지훈이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특히 지영이를 정성껏 돌봤어요. 지영이는 지훈이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지훈이에게는 잘 따랐습니다. 그렇게 사납던 성격도 너무나 온순해졌죠. 민수도 매일 요양원에 왔어요. 아침 10시면 어김없이 도착했습니다. 지영이와 함께 산책을 하고 점심을 먹였어요. 오후 3시쯤 되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였습니다. 요양원 뒤편 정원에 벚꽃이 만개했어요. 저는 지영이의 손을 잡고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민수와 지훈이가 뒤따라왔어요. 엄마, 저기 꽃 좀 보세요. 예쁘죠? 지훈이가 벚나무를 가리켰습니다. 지영이는 벚꽃을 올려다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예쁘다.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정원을 걸었어요. 지영이는 제 팔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꽃향기가 바람에 실려왔어요. 따뜻한 봄볕이 우리를 비쳤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었어요. 지훈이가 가방에서 보온병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차 드세요. 종이컵에 차를 따라 저에게 건넸어요. 민수에게도 한 잔 따라줬습니다. 지영이에게도 차를 따라줬어요. 엄마, 따뜻한 차예요. 지영이는 두 손으로 종이컵을 받아들었습니다. 입에 대고 호호 불더니 조금씩 마셨어요. 맛있어요?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지영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지훈이도 따라 웃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민수도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1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평화로운 오후였어요. 차를 다 마시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이가 갑자기 멈춰 섰어요. 작은 꽃밭을 발견했습니다. 노란 개나리가 활짝 피어 있었어요. 꽃. 지영이가 손을 뻗었습니다. 개나리를 조심스럽게 만졌어요. 활짝 웃으며 저를 돌아봤습니다. 예뻐요. 지영이가 말했어요. 그래, 예쁘지. 저는 지영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지영이가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좋은 사람. 지영이가 중얼거렸어요. 할머니 좋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지영이는 저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느끼고 있었어요. 제가 누군지는 몰라도 마음 한구석에는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가 다가와 지영이의 다른 손을 잡았어요. 지영이는 민수를 보고 웃었습니다. 아저씨도 좋아. 민수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지훈이가 지영이 앞에 섰습니다. 지영이는 지훈이를 올려다봤어요. 오빠 잘생겼다. 손을 뻗어 지훈이의 뺨을 만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엄마. 지훈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영이는 알아듣지 못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웃고 있었어요. 다 같이 사진 찍을까요?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셀카봉에 끼웠어요. 우리 넷은 벚나무 아래 모여 섰습니다. 지훈이가 팔을 길게 뻗어 핸드폰을 들었어요. 하나, 둘, 셋. 셔터 소리가 났습니다. 우리는 모두 웃고 있었어요.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10년 전 그 사진과 같은 네 사람이었어요. 많이 늙었지만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지영이도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좋은 사진이네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나중에 인화해서 액자에 넣어야겠어요. 지훈이가 사진을 저장했어요. 우리는 다시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이는 보따리를 한 손에 들고 제 팔을 잡았어요. 민수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지훈이는 우리 옆에서 함께 걸었어요. 할머니, 지훈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행복하세요? 그래. 지금이 참 행복하구나. 제 대답에 지훈이가 미소 지었어요. 저도요. 엄마랑 함께 있으니까 행복해요. 아빠는요? 제가 민수를 봤습니다. 나도 너무 좋다. 요즘 민수도 웃었어요. 우리는 정원을 한 바퀴 돌아 벤치로 돌아왔습니다. 지영이를 벤치에 앉혔어요. 저도 옆에 앉았습니다. 민수와 지훈이는 우리 앞에 섰어요. 오늘 날씨 참 좋네요. 민수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봄이 왔어요. 지훈이가 대답했어요. 지영이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저도 지영이를 보며 웃었어요. 지영이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지영이도 제 손을 꼭 잡았어요. 10년 전 그 차가운 편지를 읽으며 울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배신감과 미움으로 가득했던 마음도 기억났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되었고 오해를 풀었어요. 비록 늦었지만 다시 만났습니다. 지영이는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우리 곁에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할머니, 들어가실까요? 지훈이가 물었어요. 조금만 더 있다가 가자. 저는 지영이의 손을 잡은 채 벚꽃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꽃잎이 흩날렸어요. 하얀 꽃잎들이 눈처럼 떨어졌습니다. 지영이는 떨어지는 꽃잎을 보며 손뼉을 쳤어요. 아이처럼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영이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제는 미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안하고 고마웠습니다. 지영아, 10년 동안 혼자 힘들었지. 우리 때문에 그렇게 고생했구나. 이제는 편히 쉬렴. 우리가 평생 곁에 있어줄게. 마음속으로 지영이에게 말했습니다. 지영이는 여전히 떨어지는 꽃잎을 보며 웃고 있었어요. 저는 지영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민수와 지훈이도 우리 곁에 앉았어요. 우리 넷은 나란히 앉아 벚꽃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꽃향기가 정원에 가득했습니다. 10년의 오해가 풀린 자리에는 뒤늦은 사랑만이 남았습니다.